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최근 파혼을 하고 아직은 마음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머리로는 그따위 집하고 빨리 손절한 것이 정말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마음은 좀 복잡하네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도대체 어떻게 미련이 남을 수 있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워낙 제가 많이 좋아했던 남자라 쉽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것은 봉사활동을 다니는 동호회에서였어요. 이 동호회는 중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제가 더 진심이 되어버린 곳으로 격주로 아동복지시설과 요양원을 가고 있답니다. 대학 시절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어느 날 동호회 회장이 과거 자기가 과외 수업을 해준 학생이라고 하며 남자 하나를 소개했는데요. 그때 데려온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였어요. 첫인상은 좀 별로였어요. 머리도 새노랗게 염색하고 귀고리에 반지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꼭 이마에 나는 양아치입니다 라고 붙여둔 것 같았죠. 그래서 거리를 두겠노라고 다짐했었지만 알고 보니 그게 다 저의 선입견이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한 사람 같았지만 막상 봉사활동이 시작되니 아이들하고도 잘 놀아주고 어르신들께도 싹싹하게 잘해서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더 놀랐던 것은 의사라는 사실이었고요. 동호회의 비슷한 또래는 저와 남자친구뿐이다 보니 둘이서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런지 연애할 때에도 크게 싸운 적 없이 잘 지냈어요. 아마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또 찾을 수 있을까?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결혼 이야기도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남자친구에 대해 자랑을 하라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지만 이상한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조개가 입을 다물듯 입을 일자로 굳히고는 말을 아꼈습니다. 사적인 부분이라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귀는 기간이 3년이 넘어가면서 왜 남자친구가 가족 이야기를 숨기는 것일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는 남자친구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죠.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숨길 필요가 뭐가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럼에도 남자친구는 자신이 정리가 되면 이야기해주겠다는 말로 상황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우리 결혼까지 약속한 마당에 가족들은 언제 소개시켜줄 거야? 적어도 미리 인사를 드려야 될 거 아냐. 자기는 우리 가족들하고 다 만났으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아니, 가족 소개시켜주는데 자기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 혹시 무슨 출생의 비밀 이런 거라도 있어? 그래서 그래? 설마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있을 리가. 하여튼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피하기만 하는 남자친구가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남자친구가 말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당시에는 남자친구에게 그 준비는 언제면 다 되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참 미안한 일이더라고요. 얼마나 말하기 힘들었을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 너무나도 미안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만난 것은 결혼을 약속하고도 한참이 지난 후였어요. 드디어 마음의 준비가 끝났는지 남자친구가 집으로 저를 초대했죠. 나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집에 찾아간 저는 어떤 선물을 챙겨가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예비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지만 말을 돌리기만 하고 대답이 없었죠. 저는 무난하게 꽃과 홍삼을 준비했어요. 주변 동기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도 작은 편은 아니었지만 남자친구의 집은 정말이지 저희 집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거대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원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곳곳에 조명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진짜 이 집이 남자친구의 본가냐고 물었어요. 남자친구는 집만 클 뿐이라고 하며 제게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해주었죠.
현관을 열고 들어가자 맨 앞에는 남자친구와 똑 닮은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자신이 남자친구의 누나라고 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마주잡고는 웃으며 인사를 했죠. 그때였어요. 뒤에서 헛기침 소리가 나더니 나이 지긋하신 한 분이 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셨죠. 그리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제가 들고 있는 가방을 이리저리 보시더라고요. 당황스러웠던 저는 남자친구를 바라보았고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인사도 없이 무슨 무례냐고 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입은 옷, 들고 있는 가방, 그리고 선물까지 꼼꼼하게 보시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그 알 수 없는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저는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는 무슨...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인사치레는 하지 말고. 그나저나 못 보던 가방인데 어디 브랜드야? 아, 가방이요? 아, 이건 제가 만든 가방이에요. 가죽공예를 배우고 있어서요. 뭐? 직접 만들었다고? 시댁이 될지는 모르는 집에 인사를 하러 오는데 그런 걸 들고 왔단 말이야?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상한 말씀 하지 마세요. 그게 뭐 어때서요. 그리고 손님을 현관에 세워두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지 몸을 팽 돌리시고는 거실로 가셨어요. 저는 실수한 것이라도 있느냐고 남자친구에게 물었지만 남자친구는 묵묵하게 고개만 저었죠. 거실에 앉은 제게 시댁 식구들은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등을 말이죠.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과 디자인을 전공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대학을 외국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흥미를 보이시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디자인을 전공해서 그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혀를 차셨어요. 어쩜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 내조는 제대로 하겠어? 우리 아들 대학병원에서 조교수하고 교수도 할 텐데 도움이 되겠느냐고. 걸림돌이 되면 몰라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대학병원에 남아서 교수까지 올라간 거랑 이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그런 자리가 그냥 되는 건 줄 알아? 내가 너희 아버지 교수 만들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그런 내조가 있어야 오를 수 있는 자리야.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휴, 그래서 내가 같은 의사 만나던가 아니면 의사 가문 찾아준다는데 귀엽고. 아휴. 그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셨잖아요.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니까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나만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는데 길 가는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봐. 누가 맞는지.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보는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를 했어요. 당사자를 앞에 두고 할 말은 아닐 텐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런 사람이 전혀 없다는 듯이 행동하셨죠. 결국 남자친구가 벌떡 일어나며 저와의 결혼은 통보지 허락이 아니라는 말을 남기고는 저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집을 나와서야 남자친구가 입을 열었어요.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던 것이 꽤나 미안한 모양이었죠. 저는 괜찮다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우리 집은 나 누나까지 해서 다 의사야. 돌아가신 아버지도 의사셨고 외가는 병원을 운영하고 계셔. 어머니는 그 병원 경영하고 계시고. 아, 그래서 어머니께서 집안 얘기를 하셨구나. 어머니가 워낙 의사 가문이라는 프라이드가 높으셔서 미안해. 기분 상했지.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어머니랑 결혼할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있는데 뭘.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속은 많이 복잡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싫은 티를 팍팍 내시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결혼하면 시집살이 장난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좀 망설여지기도 했죠. 거기다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언니가 그랬어요. 시댁에서 어찌나 언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지. 언니는 공무원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에서는 저희가 돈만 아는 상놈의 집안이라고 말하며 급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툭하면 꺼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뼛속부터 하나하나 다 개조해야 한다며 언니를 온갖 수업에 밀어넣는 것은 물론
언니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거짓말을 하시며 언니를 괴롭히셨죠. 결국 언니는 결혼 생활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혼을 했어요. 물론 그 모든 일을 저희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언니의 고백 덕분에 알 수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 예비 시어머니의 반대가 제게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든든하게 자신만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우리들만의 결혼을 만들자고 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모든 결정이 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오셨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거든요. 부르시는 곳으로 나가니 여유롭게 커피를 홀짝이시는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예비 시어머니께 다가갔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까딱하시며 제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더니 한참을 저만 보고 계셨답니다. 저는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시선에 눈을 아래로 하고는 가만히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다는 소리에 동기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가만히 눈을 아래로 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절대로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렇게 하면 뭔가 약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효과는 모르겠고 우선 시선을 피했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에 반해서 죽어도 너랑 결혼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실비실하는 게 아들은 낳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디 매력이 있어서 나 원참. 그런 말씀 하시러 여기까지 오신 건 아니시겠죠?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꽤나 당돌한 구석이 있구나 너. 그런 패기는 좀 있어야지. 그래, 너희들이 결혼하는 건 그냥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줄 테니 제대로 된 성의를 보이도록 하렴. 빈손으로 의사남편 데려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 부분은 저와 그이가 결정할 문제죠. 두 사람이 서로 의논해서 현명하게 결정하겠습니다. 현명하게? 그 현명함이 누구한테 유리한데? 솔직히 의사 남편 데려가면서 적어도 열쇠는 5개 이상은 해와야 할 것 아니야. 시어머니께서는 차는 적어도 2대는 되어야 한다고 하셨으며 집까지는 무조건 해와야 한다고 하셨죠. 다행히 남편이 대학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니 병원을 차려줄 필요가 없어서 다행이 아니겠냐고 하시더니 나머지는 무조건 가져와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언니 시집 갈 때도 이런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혼수에 대해서 따로 하신 말씀이 없었다고 하던데 이 상황은 무슨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제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른 가족들한테는 결혼식 당일에 입을 한복이랑 피로연에서 입을 드레스랑 정장 그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구나. 나중에 치수 보내줄 테니까 챙기고. 어머니 말씀 도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그이와 이야기해서 정하겠습니다.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아서요. 우리 아들이 너처럼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아니? 미리미리 네가 움직여야 할 거 아니야. 뭐하러 바쁜 사람 붙들고 이야기를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잠자코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하며 혹시 여기 오신 것을 남자친구가 알고 있느냐고 물었죠. 그제야 하시던 말씀을 멈춘 예비 시어머니는 무슨 의도로 그런 것을 묻느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저 남자친구가 알고 있는지 물었을 뿐인데 왜 의도를 따지시냐고 반문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한동안 말씀 대신 저를 노려보기만 하셨어요. 저는 등에 소름이 돋았지만 차분하게 예비 시어머니를 마주보고는 이런 중요한 것들은 남자친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알려주신 것들은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말도 했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아랫입술을 세게 깨물고는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다고 하시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하셨죠. 저는 당연히 모든 일을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제 이야기에 남자친구의 얼굴은 삽시간에 붉어졌죠. 내가 다시는 자기 못 찾아가도록 할게. 진짜 이런 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괜찮다는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이것도 어차피 넘어야 하는 산이라면 피할 수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뭐. 그래,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진짜 미안해. 이런 일 겪게 해서. 놀라기는 했지만 괜찮아. 어머니도 시간 지나면 달라지시겠지. 저는 남자친구에게 시어머니께서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어렴풋하게나마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람이 쉽게 변하면 누가 고생을 하겠냐고요. 하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너무 미안해하는 얼굴을 하자 어떻게든 위로를 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자 정말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한마디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알아서 하겠다는 저의 말을 못 이기는 척 받아들여 주셨는지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와의 만남이 있고 보름이 흘렀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녁을 함께 하자고 집으로 초대하셨죠. 저는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살짝 긴장했지만 그렇다고 거절할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라 기쁘게 가겠다고 했답니다. 역시나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만만한 분이 아니셨죠. 저녁을 하자고 초대를 하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녁은커녕 주방이 깨끗하기만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시며 자신과 함께 저녁 준비를 하자고 하셨죠. 제게 재료 손질을 좀 하라고 하시더니 곁에서 칼질하는 것을 세심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뭐든 좋으니 꼬투리가 하나 잡혀라 하는 눈으로 말이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제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초반 한 달을 제외하고는 제가 다 한식을 만들어 먹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능숙하게 칼질을 시작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저의 손놀림에 꽤나 놀란 얼굴을 하셨죠. 저는 야채를 손질하고 뭘 하면 되느냐고 물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남자친구가 생선구이를 좋아하니 생선을 손질하라고 하셨죠. 저는 비린내를 싫어하긴 하지만 이를 악물고 구이용으로 손질까지 마쳤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생선 배를 따서 손질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셨는지 당황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의 주방 기강 잡기는 이대로 실패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든 반전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남자친구가 꼬막을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꼬막 무침을 하자고 하시더니 제게 맛을 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맛을 봐야 다음에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야채를 입에 넣어보았어요.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감칠맛이 나는 것이 배워두면 좋기는 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뭐 하는 짓이냐고 호통을 치셨어요. 아니, 내가 맛보고 기억해두라고 했는데 지금 뭐하니? 먹었어요, 어머니. 진짜 감칠맛이 너무 좋은데요? 꼬막을 먹어봐야 양념이 잘 들어갔는지 알지? 지금 야채 몇 개 주워 먹고 맛있다는 소리가 나와? 어서 제대로 먹어보고 똑바로 기억해. 어머니, 제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조개류의 음식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제가 꼬막이 아닌 야채를 먹어본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이 가관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얼굴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먹어보라고 하셨죠. 저는 다시금 알레르기가 있어서 안 된다고 말했어요. 알레르기가 뭐 많이 힘든 것도 아니고 잠깐 맛보라는데 무슨 죽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먹고 힘들면 들고 다니는 약 먹어주면 될 일 아니냐? 너 약도 안 들고 다니니? 어머니,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뻔히 먹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는데 왜 제가 먹어야 하나요? 너는 내 말을 뭐로 듣고 있니? 내 아들이 좋아한다니까? 제대로 맛 기억하고 만드는 방법 배워가야 할 거 아니야? 어떤 맛이 나는지도 모르고 만들 생각이야? 그러니까요. 야채 맛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머니 말씀은 저더러 죽으란 소리밖에 안 되는 거 아세요? 짜증이 난 제가 조금은 강한 어투로 말했어요. 그제야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누굴 살인자로 몰고 있느냐며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셨어요. 그리고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며느리가 벌써부터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올라오려고 한다고 화를 내셨죠. 결국 하고 계시던 앞치마를 던지시고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이유를 조금도 짐작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어느 부분이 화를 내시는 포인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하던 음식을 냉장고에 정리해서 넣어놓고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가보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왔답니다. 그날 늦은 저녁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전화가 왔죠. 어머니가 당신한테 무슨 해코지 한 건 아니지? 어머니 지금 중리산이 하시면서 난린데 설마 당신한테까지 함부로 하신 건 아니겠지 싶어서 말이야. 내가 알레르기 있다고 설명드리는데도 무조건 먹어보라고 하신 것 제외하고는 딱히. 제 말에 남자친구는 숨을 몰아쉬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캐묻기 시작했죠. 저는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앞으로 예비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부르셔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남자친구에게 빨리 결혼을 해서 독립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답니다. 남자친구는 앞으로 예비 시어머니와 따로 만나는 자리는 만들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사실 이때 결혼을 엎었어야 했던 것이 맞는데 결국은 남자친구가 좋아서 차마 헤어지자는 말을 못했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괴팍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뒤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이 실수한 것 같다고 하시며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그래도 사과는 하시니까 받기는 했지만 찝찝함을 감출 수가 없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너무 미안해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며 저를 유명 레스토랑으로 불러내셨어요. 저는 미심쩍은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부르신 곳은 남자친구가 일하는 병원 의사의 아내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남자친구와 함께 이런 자리에 가본 적이 없던 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고스란히 혼자서 견뎌야 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주면서 앞으로 제가 다 챙겨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직 배울 거 많으니까 사모님들이 많이 가르쳐주세요. 어머,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저희가 뭘 하겠어요. 요즘 애들이 어디 시어머니 말 듣나요? 자기들끼리 한다고 큰 소리나 치고 저는 뒷방 늙은이밖에 더 하겠나 싶어요.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도와주고 싶어서 이야기 꺼냈다가 한 소리 하는데 아유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래서 사람을 들일 때는 집안을 보라고 하잖아요. 아쉬우시겠어요. 강 교수님이 그렇게 탐내시던데. 예비 시어머니의 말 하나에 저는 졸지에 어른 공경조차 하지 못하는 여자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다들 제게 모르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못 배운 티를 이렇게 내는 것은 아니라는 등의 말을 쏟아냈죠. 정말 아주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어 자리를 벗어났지만 등 뒤로 역시나 가문이 중요하다는 말들이 따라 나왔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자 상견례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내가 꼭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미안해하는 얼굴과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 둘이 행복할 수 있다는 바보 같은 행복회로를 돌리며 참았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상견례 장소를 저희 사촌언니가 운영하고 있는 한정식집으로 예약을 했어요. 지금 예약을 해도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혈연 찬스로 취소된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급이 맞지 않다고 하시며 호텔 레스토랑으로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그 한식당도 대기 명단이 한참인 곳이에요. 취소 자리가 생겨서 겨우 잡은 곳인데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마음에 들 줄 알았니? 아니, 한식당이 뭐야, 한식당이. 예약자가 100날 많아 봐라. 다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호텔, 그것도 스카이 라운지를 잡으렴.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 아들 레벨이 맞지 않겠어? 죄송해요, 어머니. 그이가 이 한식당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번에도 그이가 좋아하는 곳이라고 해서 예약했는데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실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네요. 거기다 이미 결정을 다 한 상태라서 이제 와서 바꿀 수가 없거든요. 바꿀 수 없기는 왜 바꿀 수가 없다는 말이야. 취소하고 호텔로 정하면 되잖아. 이틀 남겨두고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 호텔 라운지는 다음에 제가 따로 모시고 갈 테니까 이번에는 그냥 한식당으로 와주세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하시며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상견례 날에 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 생각에는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쩔쩔거리며 예비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 것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어림도 없죠. 저는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예비 시어머니께서 오시지 않더라도 다른 가족들이 대신하면 그것으로 그냥 상견례 한 것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저더러 싹수가 노랗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끝까지 담담하게 그럼 그날 뵙겠다고 말씀드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상견례는 당일이 되어 더 난리였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등장부터 시작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투덜거리셨죠. 음식 맛을 타박하는 것은 기본이요. 이런 허접한 곳을 예약한 저의 안목을 어쩌면 좋으냐는 소리도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었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좋은 날인데 굳이 그렇게 나쁜 소리 하실 필요 있으시냐며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멈추지를 못하셨어요.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남자친구가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견 아니겠냐고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해서 결정하겠으니 그저 지켜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의도로 하는 말이냐고 바로 물어보시더군요. 우리가 알아서 결혼식 준비할 테니까 양가 부모님은 불안하시더라도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예물이니 혼수니 그런 것들 다 우리가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혼수나 예물은 집안이 주고받는 건데 어떻게 어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사돈? 어른들이 나서서 진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아이들한테만 맡겨둘 수는 없죠. 글쎄요. 저희는 큰애 시집 보낼 때도 그랬지만 요즘 아이들은 자기들 생각이 뚜렷해서요.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의 말씀에 할 말을 잃으셨는지 입만 떡하니 벌리고 가만히 있으셨죠. 그리고는 더 이상 할 말도 없는데 이만 일어나야겠다고 하시며 벌떡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그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기분 나쁜 티가 역력하셨지만 우리도 일어나자고 하시며 제게 집에서 보자는 말씀만 남기고 가셨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고 그런 남자친구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한 저는 바로 부모님께 불려갔어요. 두 분은 꼭 이런 결혼을 해야 하느냐고 하셨죠. 남자친구가 믿음직스럽고 좋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하지 않느냐고 한숨을 쉬시더군요. 제가 과연 견디고 살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하시면서 아무리 사랑이 좋아도 결혼은 집안과 하는 것이니 생각을 다시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차마 대놓고 파혼하라는 말씀은 못하시고 제게 빙빙 돌려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서 죄송한 마음이 더 커졌죠.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는 제 방으로 돌아왔답니다. 저는 이때부터였어요. 진지하게 파혼을 고민했던 건 말이죠. 이런 제 고민을 정말이지 가볍게 해줄 만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상견례 당일에 나오지 않았던 예비 시누이가 제게 따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누이는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처음 악수를 청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의외의 연락에 조금은 어리둥절하게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두 번째 보는 얼굴이지만 진짜 남자친구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피부과 의사라고 들었는데 그 때문인지 뭔가 화려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저의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예비 시누이는 자신이 알아서 적당히 시켰다고 하고는 밖에서 보니 그때와는 느낌이 좀 다르다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죠. 그날은 참 순하고 사람이 착해 보인다고 많이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 또 아니네. 그런가요? 아마 일하는 도중에 나와서 그렇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상견례 때 못 오신다고 연락 받았어요. 많이 바쁘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갔어야 했는데 그래서 건방진 소리 나는 그 주둥이를 확 잡아 째두는 건데 말이야.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지 싶었죠. 지금 예비 시누이가 주둥이를 잡아 째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진짜 그 말이 저를 향한 것인가 싶더라고요. 당황하는 저와는 다르게 예비 시누이는 담담하게 눈앞에 커피를 마시며 저를 보고는 방긋 웃더라고요. 많이 놀랐어? 말이 아닌 걸 내뱉는데
그럼 그걸 그냥 두면 되겠어? 아니, 어느 집안에서 결혼을 자식들 손에 맡겨서 한다고 그래? 아무리 못 배워 처먹은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는 아니지. 정확하게 해올 건 해오고 받을 건 받고, 안 그래? 저희는 그렇게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요. 두 사람의 결혼인데 왜 우리 둘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그이도 저도. 말귀를 전혀 못 알아먹는구나. 그래 뭐 두 사람이 의논해서 정하는 거 좋지. 하지만 그건 쌍놈의 집안이나 하는 짓거리라고. 우리 집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헛물 들이키지 말고 엄마가 적어주는 대로 준비해서 와. 손에 땀이 차는 것이 느껴졌어요. 온몸이 덜덜 떨리는 기분이었죠. 눈앞에 앉아있는 예비 시누이가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가라앉히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최대한 언성을 높이지 않으면서 예비 시누이에게 말했어요. 몇 번을 다시 물어보셔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예비 시누이는 피식 웃음을 짓더니 적당히 하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더니 괜히 고집부리다가 된통 당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는 가버리셨죠. 그렇게 예비 시누이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저는 확실하게 파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굳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예비 시누이까지 정상인 인간들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듣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엄청난 혼수를 요구하며 의사 아들을 데려가는 값을 하라고 하고 한 사람은 적당히 숙이고 들어오라고 하고 어느 쪽이든 최악인 것은 변함이 없었죠. 저는 남자친구가 해외 세미나에서 돌아오는 대로 파혼을 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곤 혼자서 정리를 시작했답니다. 그것도 모르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혼수 품목을 보내오셨어요. 진짜 입이 저절로 떡 벌어지더군요. 저희 집 형편으로 못할 것은 아니지만 요즘 시대에도 이런 것을 요구하는 집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30평 이상의 아파트는 무조건 남자친구의 명의로 해서 준비해오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가전제품들도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 더 기가 차는 것은 중간중간 같은 제품을 2개씩, 3개씩 적어두기도 했다는 것이죠. 딱 봐도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의 몫이었죠. 그러면서 예물로는 고작 진주 세트와 다이아몬드 세트가 전부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자기도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의미 있는 것이니 다른 보석은 뭐가 더 필요하겠냐고 큰 소리를 치셨죠.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헛소리를 묵묵하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저 남자친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성격이 급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집안이 저희와 문제가 있는 건지 남자친구를 기다릴 것도 없이 예비 시어머니께서 먼저 파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날은 봉사활동이 있는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와 함께 퇴근할 생각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날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회사 앞에서 직원들에게 줄 붕어빵을 굽고 계셨거든요. 아버지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벤트로 여러 행사를 하셨는데 겨울이 되면 꼭 군고구마와 붕어빵을 제공하셨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다들 재미있어 하면서 꼭 먹으러 나온답니다. 물론 회사 사장이 건물 앞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데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사원이 어디 있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했거든요. 하지만 해마다 이어져 오다 보니 이제는 그날을 기다리기도 한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찾아 회사 건물 앞으로 향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죠. 역시나 오늘도 인기 폭발이시구나 했는데 웅성거림이 평소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가까이 다가가자 새된 목소리가 들려왔죠.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맨 앞으로 향했죠. 거기에는 붕어빵을 굽고 계시는 아버지와 소리를 지르시는 예비 시어머니가 대치 중에 있었어요. 그 곁으로는 직원들이 줄을 서 있었고요. 다들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는 눈빛으로 자기들끼리 시선을 교환하고 있었죠. 그러다 저를 발견한 사람들이 반갑게 눈인사를 했지만 저는 그럴 정신이 아니었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고요? 나 원참, 고작 붕어빵이나 파는 주제에 뭐? 사업을 해? 그래, 붕어빵 사업도 사업이겠지.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생각을 해? 이 결혼 죽어도 못 시키니까 당장 엎어! 어머니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찰싹.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 뺨을 때리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큰 소리가 울리고 입안에서는 씁쓸한 피맛이 느껴졌죠. 붕어빵을 굽고 계시던 아버지께서는 들고 계시던 것을 바닥으로 내팽개치시고는 예비 시어머니 앞에 서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때리신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으시는지 들고 있던 가방을 들어 저를 때리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큰 소리로 그만두라고 호통을 치셨고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겁을 먹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더군요. 아버지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손을 대고 있느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감히 이것들이 짜고 우리 집안을 속여? 내가 이 잡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소할 테니까 각오해. 내가 결혼 사기로 교도소에 쳐넣어버릴 테니까. 제가 뭘 속였는데요? 제가 무슨 사기 결혼을 했는데요? 몰라서 물어? 사업한다는 집이 고작 붕어빵이야? 내가 집안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나마 사업한다고 해서 참고 받아줬는데 고작 하는 사업이 붕어빵? 장난해? 누가 그래요? 저희 아버지 붕어빵 장사하신다고? 여기 떡하니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착해서 너 따위 년에 새치어에 이리저리 휘둘렸는지 몰라도 나는 아니다. 내가 다 봤다. 아주머니. 뭐? 아주머니? 지금 너 뭐라고 했니? 파혼한다면서요. 파혼하는 마당에 그럼 아주머니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주머니 귓구멍 열고 똑바로 들으세요. 여기 서 있는 직원 중에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시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뭐하는 분이신지.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당당하게 사람들을 가리키며 물어보라고 하자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는 자신이 왜 그러야 하느냐고 물었죠. 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을 붙들고 저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느냐고 물었어요. 그 직원은 재미있다는 얼굴로 우리 회사 사장님이라고 대답했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붙들고 같은 질문을 했더니 이번에는 이 건물 주인이라고 대답을 했죠. 직원들 대답이 이어지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지 않았겠죠. 저는 그런 예비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한 방 날려줘야겠다 싶더라고요. 오늘은 회사 복지 이벤트 하는 날로 아버지께서 직원들에게 붕어빵 구워주는 행사 하시는 날이거든요. 그뿐인 줄 아세요? 동네 사람들 와서 편하게 먹으라고 공짜로 나눠주고 계신답니다. 아주머니는 봉사활동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서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지금 그걸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 건물이 전부... 이 건물만 저희 아버지 거겠어요? 아주머니 딸이 운영하고 있는 피부과 그 병원 건물도 우리 집안 작품인데 왜요? 더 얘기해줘요? 제 말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어요. 그리고 예비 시누이의 병원이 아버지의 건물이라는 이야기 앞에서 휘청거리더니 바닥으로 주저앉더군요. 저는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베풀고 살아야 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오늘은 붕어빵 장사를 그만 접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죠. 아버지께서는 잔뜩 굳은 얼굴로 가만히 제 팔과 널브러진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였죠. 언제 일어나신 건지 예비 시어머니가 제 팔을 덥석 붙들고는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팔을 빼내며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으니 이만 가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잠깐이면 된다고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팔을 뿌리치며 당장 자신의 딸에게서 손을 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뻣뻣했던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는 자신이 큰 실수를 했으니 한 번만 너그럽게 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개에 저는 할 말을 잃고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무릎을 꿇다뇨.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제가 사람을 몰라보고 함부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너 그렇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실수 많이 하기는 했는데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고 많이 아끼고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딱 한 번만 눈 감고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런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 사람 많은 곳에서 이렇게 넙죽 엎드리면서 하면 내가 못 이기는 척 넘어갈 것 같으냐고. 그랬다면 사람 잘못 봤어. 나는 내 자식이 내 체면보다도 중요한 사람이야. 내 귀한 자식 그따위 집구석에는 절대 못 보내니까 허튼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 아버지께서는 예비 시어머니의 눈물 앞에서도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마음이 좀 흔들렸거든요. 나이도 있으신 분이 이렇게 사과를 하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존심 다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는데 싶어서 마음이 흔들렸죠. 하지만 아버지는 다르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의 생각은 적중하셨죠.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예비 시어머니가 무릎을 툭툭 털고 일어나시더니 언제 눈물을 보였나 싶은 얼굴로 어차피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을 할 텐데 이렇게 뻣뻣하게 나올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죠. 누가 그래요? 우리가 결혼한다고? 아주머니, 당신이 말했잖아요. 파혼. 그래봤자 우리 아들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올 것이 뻔한데 뭐. 우리 아들 같은 남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 너희 같은 졸부 집안에서 우리 아들 같은 사위 얻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우리 딸 같은 며느리도 쉽지 않아. 앞으로 다시 볼 일은 없을 테니 이만 끝내지. 여기서 더 하면 내가 어떻게 나올진 나도 모르겠으니까. 아버지의 경고가 제대로 먹히기는 했는지 예비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허둥지둥 자리를 벗어났어요. 정말이지 징글징글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남자친구는 세미나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를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이야기를 다 들은 모양이었어요. 집 앞까지 찾아온 남자친구는 한참을 가만히 있더군요. 저 역시 남자친구의 말을 기다리며 발끝만 보고 있었고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남자친구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이대로 끝나는 게 맞는데 말이 잘 안 나오네. 알아. 그래도 해야지. 파혼. 그래, 파혼. 어머니의 누나까지 내가 다 미안해. 너한테 가장 숨기고 싶은 모습이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되네. 이해해. 당신이 왜 가족들을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았는지. 남자친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동안 행복했다고 말하며 잘 지내라고 하곤 저를 꼭 안아주고 그대로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가볍게 마주 안아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고만 있었죠.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파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남자친구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가족이 얽혀있는 부분이다 보니 마음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쁘다 보면 다른 생각은 하지 않겠거니 싶어 하던 일을 그만두고 평소 그렇게 원하던 네일샵을 오픈하기로 했죠. 하지만 우리의 헤어짐은 남자친구와 저희 집안만의 생각이었더라고요. 얼마 안 있어 예비 시누이가 오픈 준비로 한창인 네일샵에 나타났어요. 저는 제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받은 얼굴로 예비 시누이를 바라보았죠. 예비 시누이는 여기저기 둘러보고는 깔끔하게 잘하고 있다는 원하지도 않는 칭찬을 하더니 저더러 커피나 한잔 하자고 했죠. 저는 같이 마실 사이는 아닌 것 같으니 할 말이 있으면 그냥 하라고 했어요. 그만큼 튕겼으면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결혼 준비해. 우리 동생 너 때문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나랑 엄마 얼굴 보기도 싫다고 하면서 집 나갔으니까. 그래서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있다고요? 우리 파혼했고 서로 미련 없이 헤어지기로 했으니까 나한테 와서 이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야, 적당히 튕기란 말 못 알아들어? 우리 엄마가 사과했다며. 사과했으면 끝난 문제 아니야? 그러게 누가 오해하도록 행동하래? 누구든 그 상황에서는 우리 엄마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에도 우리 엄마가 숙이고 들어갔으면 너도 정도껏 하라고. 시어머니 이겨먹어서 좋을 건 뭐가 있다고. 그리고 듣자하니 우리 건물 주인이 사돈 어른이라며? 나 이제 월세 안 낸다? 설마 사돈한테 월세 받을 생각은 아니지?
진작 알았으면 월세 굳었을 텐데. 그걸 왜 이제 말해서는. 저는 자꾸만 터지는 헛웃음을 참기 힘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엄마와 딸이 이렇게 상대방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지. 역시 유전자의 힘인가 싶었죠. 저는 예비 시누이처럼 똑같은 자세로 삐딱하게 섰어요. 그리고는 존대는 개나 조발이자 싶은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야, 내가 몇 번을 말해? 싫다니까? 결혼 안 한다고. 내가 지금 고작 너랑 아줌마 기죽이려고 이런 행동 하는 것 같니? 내가 미쳤어? 그런 비생산적인 행동이나 하고 있게? 미쳤어? 지금 너 누구한테? 너 말귀 그렇게 못 알아쳐먹어서 의사는 어떻게 하고 있니? 제 말에 예비 시누이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붉어졌어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비 시누이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예비 시누이는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휘청거리더니 짝다리를 짚고 있던 몸을 바로 세웠죠. 뭐 네가 먼저 이야기 꺼냈으니까 내가 말하는데 지금처럼 그냥 월세 내고 싶거든. 그냥 나 죽었다 하고 사라져. 알아보니까 너 계약 얼마 안 남았더라. 여기서 자꾸 헛소리하면 확 쫓아내버릴 테니까 그대로 몸 돌려서 나가라고. 알겠어? 누구 마음대로? 네가 나가라고 하면 내가 나가야 돼? 재계약 안 한다니까? 우리가 안 하겠다는데 네가 뭐라고 버티는데. 내 말 가볍게 듣지 마. 잘 운영하던 병원 날리고 싶지 않으면. 제 말에 예비 시누이는 횡설수설하더니 허겁지겁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 저도 모르게 큰 웃음이 터져나왔죠. 남자친구와의 이별로 힘들었던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순간이기도 했답니다. 물론 가끔이지만 아직도 남자친구가 생각나요. 함께했던 것들이 너무 많은 탓이겠죠. 그래도 점점 무뎌지는지 처음만큼 슬프지는 않네요. 언젠가는 제게도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럼 이번 같은 일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뜻대로 일이 안 풀릴 때도 있고 힘든 구간을 버텨내야 하는 시기도 마주하게 되죠. 이번 사연은 말이죠. 길고 긴 안개 속에 미로를 지나온 여성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에 빠지다를 매일 애청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인생, 다른 일상은 꿈도 못 꾸고 저만의 편협한 사고방식에 답답하게 갇혀 살았어요. 과거의 저를 표현하기에 가장 정확한 말은 아마 새장 속의 새가 아닐까 싶어요. 좁디 좁은 새장 안에 갇혀서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새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새장에서만 오래 산 새는 말이죠. 새장 문을 열어줘도 밖으로 안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놀라운 사실을요. 그 안에서만 사는 것에 너무 적응을 해서 그렇대요. 그리고 새장 밖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돌보는 이의 손길 없이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곧 죽는다죠.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남편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저는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처럼 아둔하게 살진 않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새장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까지의 과정도 제 인생에는 분명히 존재한 것이었더군요. 지면 아래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얼마나 그럴싸하고 화려하든 결국은 오래 갈 수 없는 허상일 거예요. 저의 뿌리는 제 가족이었고 제 유년 시절이었죠. 저는 별로 행복하게 자라나지 못한 아이였어요. 제 뿌리가 튼튼하게 세상에 자리 잡을 기회 따윈 없었죠.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뭔 줄 아세요? 바로 너만 없었어도입니다. 그 소리를 전 엄마한테서 들었어요. 내가 너만 없었어도 이렇게 살지 않았어. 네가 내 인생 망쳐놓은 거야, 알아? 난 네가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멋지게 살았을 여자야. 자유롭게 내 발길 닿는 대로 마음껏 다니면서 끝내주는 인생 살았을 텐데 다 네가 망쳐놨어. 너! 내 인생 어떻게 보상할래? 네 잘못 어떻게 수습할 거야?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엄마 불행하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잘못했다는 걸 알긴 알아서 다행이구나. 눈물 질질 짜는 거 보기 싫으니까 저리 비켜. 넌 우리 밥 먹는 동안에 베란다에 나가 있으라고. 나가서 이쪽은 쳐다보지도 마. 밥때라서 저도 배가 고팠는데 한창 자라나는 아이였으니 영양 섭취가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대꾸도 하지 못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 좁았던 집에 하필 베란다가 딸려 있었다는 게 새삼 원망스러웠네요. 저는 그 베란다의 모든 것이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도 너무나도 선연하게 생각나서 가끔 괴로울 정도예요. 엄마가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셨냐 하면 저라는 생명 때문에 엄마가 결혼을 하셨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속도 위반, 혼전 임신이라고 하죠. 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책망을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도 내막도 모르고 그저 혼나왔었어요. 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엄마의 폭언을 들어왔었기 때문에 막연히 제 인식 속에는 나는 잘못된 아이구나. 태어났으면 안 됐을 존재였구나.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밑으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어요. 엄마는 동생들에게도 가끔 거칠게 구는 분이셨지만 저한테 하시는 것처럼 원초적인 화를 쏟아내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동생들을 향해서는 이런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야 했는데 내 새끼들 엄마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이런 말씀을 습관처럼 내뱉던 분이셨죠. 둘째인 남동생과 제가 3살 차이예요. 막내인 여동생하고는 4살 차이고요. 동생들끼리는 연년생이죠. 저는 동생들 앞에서 부끄러운 첫째였어요. 우스운 놀림감이었고요. 왜냐고요? 당연히 엄마가 저를 깔보셨기 때문입니다. 동생들은 글자를 배우기 전부터 제가 이 집의 미운오리 새끼라는 것을 먼저 배웠어요. 그렇게 학습되었기 때문에 동생들은 잘할수록 저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겨 됐죠. 동생들이 저를 가엽게 여겨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석하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동생들을 훈계라도 하면 그건 큰일이었거든요. 제가 혼냈다는 것을 동생들이 엄마에게 일러바치면 저는 2배, 3배 이상으로 엄마에게 혼나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악용해서 동생들이 제가 하지 않은 짓까지 엄마에게 꾸며내 고하고는 했죠. 그리고는 엄마에게 혼나고 베란다에 갇혀있는 저를 보며 자기들끼리 즐겁다는 듯이 웃어댔고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엄마는 이중적인 분이셨죠. 원치 않았던 결혼 생활에 대한 염증과 갑작스러웠던 첫 임신기간 때 겪었던 우울증과 그 후유증 같은 나쁜 감정들을 다 저에게 표출하셨고요. 그럼에도 어쨌거나 이어가고 있는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모성애, 가정에 대한 애정 같은 감정들은 동생들에게 쏟으셨어요. 저는 엄마가 저 때문에 멋진 인생을 사실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며 제 스스로의 존재가 부정하다 여겼었는데요. 제가 중학교를 입학할 때 고모가 저를 찾아와서 맛있는 걸 따로 사주신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입학을 축하한다면서 선물도 사주셨고요. 멀리 사는 고모, 그렇게 따로 보니까 어색해서 저는 말도 잘 못 꺼내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면서 고모가 걱정하셨죠. 그러더니 저희 엄마를 겨냥해서 왜 애를 이렇게 기죽은 애로 키운 거냐며 험담을 하셨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아니에요. 저만 없었다면 엄마는 멋진 인생 자유롭게 사셨을 텐데 제가 항상 죄송한걸요. 그러자 고모가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쉬셨습니다. 멋진 인생은 무슨 개뿔 멋진 인생이냐면서요. 그 모습에 저는 조금 어리둥절했었죠. 고모는 본인도 솔직히 자세하고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진짜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저희 엄마가 저를 가지기 전에 그다지 멋진 인생을 살고 있진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엄마로부터 너만 안 생겼어도 더 잘난 남자랑 결혼할 수 있었는데 네가 생기는 바람에 잘난 남자를 떠나보내야만 했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용기를 내어 고모에게 확인을 받아봤는데 고모가 펄쩍 뛰면서 그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별 해괴한 이야기를 다 듣겠네. 이 고모가 장담하는데 잘난 남자 따위는 없었어. 너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도 좋아. 그럼 그 잘난 남자가 누구였냐고, 이름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한번 찾아볼 테니까 알려달라고 그렇게 물어봐. 절대 대답 못할걸? 왜냐면 애초에 있지도 않았으니까. 네? 하지만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리고 저만 없었어도 다르게 살았을 거라고.
다 저 때문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임신 때문에 하게 된 결혼이었다지만 가지고 온 건 딸랑 너 하나였어. 뱃속 아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거 딱 하나였다고. 가진 거 하나 쥐뿔없는 신세에다가 가방끈도 짧고 무식한 공장 생산 라인의 공순이었던 주제에 결혼하면서 몸만 왔던 주제에 멋진 인생이니 뭐니 망발을. 아유. 고모의 분노 앞에서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14살이 될 때까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엄마로부터 똑같은 원망의 소리만 들어왔었거든요. 집안의 공공연한 죄인이었고요. 엄마의 인생을 망친 천하의 불효녀였는데 고모가 그런 식으로 너무나도 쉽게 부정해버리다니 머릿속이 그날 정말로 뒤죽박죽이었네요. 가장 비참하고 슬픈 건 고모가 말씀하신 것이 전부 사실이라면 엄마는 나를 얼마나 싫어하기에 그런 거짓을 꾸며서까지 나를 혼내오신 걸까? 내 평생을 엄마로부터 미움받아왔는데. 제 짧은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더라고요. 엄마로부터 존재를 부정당하며 사랑받지 못한 딸이라니 저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았어요. 고모는 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셨었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크게 따지셨어요. 고모가 저희 집에 온 것은 그날이 꼭 2번째인가 3번째였네요. 교류가 잦은 분이 아니셨으니까요. 하지만 엄마 앞에서 고모가 폭발해버린 그날이 영영 마지막 방문이 되어버렸어요. 첫 임신 때 힘들었던 거 나도 알아요. 그때 정신이 마탱이 가 있었다는 것도 내가 다 알고요. 출산 후유증으로 죽다 살아났던 것도 다 알아요. 알겠는데 그걸 애한테 풀면 안 되죠. 이 비겁하고 나약한 인간아. 자식한테 그러고도 인생 평탄할 것 같아? 네가 뭔 상관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뭘 다 안다고 떠들어대. 네가 뭘 안다고. 뭐?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냐? 옛날 그때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눈빛에 생기라곤 하나도 없고 악이 받쳐있길래 별로다 싶었는데 역시 그때 내 판단이 맞았네. 너 때문에 내가 조카들 보고 싶어도 참고 산 거야. 너 보기 싫어서. 고모는 소리를 지르시며 엄마의 머리채를 잡으셨고요. 엄마는 악다구니를 쓰며 울부짖으셨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굴렀었네요. 지독히도 수동적이고 소심하게 자라난 저는 그런 돌발 상황에서 판단력을 내린다는 것조차 꿈도 못 꾸는 아이였던 것 같네요. 지금 돌아보면 그런 부분조차 씁쓸하고 서글픕니다. 서로 크게 싸웠다는 것만으로 고모와의 인연이 뚝 끊겼던 건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아빠에게 있었죠. 엄마는 고모로부터 당한 일을 아빠에게 털어놓으며 조치를 취해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울분이 터져서 미치겠다며 엉엉 우셨고요. 그러자 아빠는 고모가 아닌 엄마의 편을 드셨습니다. 자식들을 양육하는 건 친모가 할 일이지 고모가 할 일은 아니라면서 고모에게 2번 다시 참견하지 말라고 아빠는 강경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대로 기분이 상한 고모는 아빠와도 크게 말다툼을 벌이셨고 그때 갈라서게 된 거였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나쁜 소리만 듣고 크는 동안 아빠는 뭘 하셨냐고요? 그냥 그럴 때마다 안 계셨어요. 아빠는 제 곁에 있어주지 않으셨죠.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엄마의 만행을 모르셨던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땐 몰랐던 부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빠는 오히려 엄마의 그런 모습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일부러 회피를 하셨던 것이더군요. 그런 상황을 보고 싶지 않아서 늘 자리에 안 계셨던 거예요. 밖에 나가 일을 하며 돈을 버시고 집에 오셔서는 당신의 보고 싶은 면모만 쏙쏙 골라보시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동생들은 우울하다 못해 의무락이 짝이 없었던 저에 비하자면 천방지축인 애들이었어요. 훨씬 더 활발했고 애교도 있었죠. 아무래도 본인에게 더 다가오는 자식에게 눈길이 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동생들을 예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충분히 다 하는데 가슴이 아파서 그게 문제였지만요. 이건 역시도 다 크고 나서 알게 된 부분인데 엄마는 저에게 화풀이를 하시면서 당신의 우울과 열등감, 좌절감 같은 것들을 극복하셨어요. 엄마는 저를 마구 깎아내리시면서 쟤만 없었다면 나는 원래 멋지게 살 수 있었는데 쟤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게 내 잘못이 아니라 전부 제 잘못이다. 이런 거짓 위안을 계속 얻고 계셨던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빠한테 여쭤본 것이 있었어요.
왜 저를 모른 척하면서 실상은 방관을 해오신 거냐고요. 저는 아빠만 저를 도와줬어도 그렇게 안 살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빠의 대답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든 간섭하지 말라고 자기 뜻대로 휘두르기만 해준다면 애 키우고 살림하면서 착실하게 결혼 생활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네 엄마에게 알겠다고 대답했었다. 그때는 네 엄마가 너무나도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였으니까 그렇게나마 진정시켜야 했어. 네 엄마가 가정 안에서 하는 그 어떤 행동에도 난 아무런 간섭도 상관도 하지 않겠다고 이미 오래전에 약속했었다. 그것에 발목 잡혀서 난 아무것도 못 본 척 안 들리는 척 하면서 살아왔구나. 너에게 미안하다. 부질없는 사과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미안해. 살면서 미안하다는 인사를 가족에게서 들어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20살이 되기 전까지 저는 가족들한테서 온갖 멸시와 무시를 받았었건만 지나가는 말로 남아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슴엔 비수가 깊이 박혀있는데 고작 아빠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딘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감당을 받다니 저 정말 초라한 존재였네요. 이랬던 제가 성인이 됐다고 갑자기 멋진 일상을 살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었죠. 평생을 억압당하며 살아왔던 저는 어디에도 쉽사리 속하지 못하는 나약한 성인이 되었을 뿐이었어요. 기껏 취업한 곳에서도 부당한 업무 지시에 말 한마디 못해서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병나기 일쑤였고요. 모처럼 연애를 하게 되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너는 매력이 없다는 평가를 듣고선 상처만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직장에서 옆부서 사람이 저한테 남자 소개를 받아보라고 했어요. 차마 거절할 엄두가 안 나서 저는 그 소개를 받아들였고요. 일단 자리에나 나가보자는 생각이었는데 그 상대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를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착하고 차분해서 보기 좋다,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다며 저를 크게 칭찬해줬어요. 당시엔 그게 칭찬으로 들렸네요. 그러더니 만난 지 5개월이 넘어갔을 때 남자의 순정을 가져갔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며 자기랑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잘 모르겠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제 직장 앞에서 제가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공개 청혼을 했습니다. 주목받는 것을 무서워하는 저였는데 다들 저만 보고 있고 남편은 저에게 반지를 내밀면서 빨리 승낙하려고 부추기고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직장 사람들이 다 아는 곧 결혼할 사람이 됐고 제 성격상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었네요.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이 있다면서 그걸로 결혼하자 하였고 저는 제가 미천 따위 없는데 결혼해주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결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분열이 있었어요. 아빠가 제 결혼에 지원을 해주고 싶다 하셨고 엄마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등한시해온 큰딸이 결혼한다는데 그것까지 외면하고 싶냐며 아빠는 제가 보는 앞에서 엄마에게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 모습이 저는 놀랍고 신기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가증스럽고 음침하다 하셨죠. 그러자 아빠는 더 이상은 묵인하고 살 수 없다며 차라리 이혼하겠다 하셨어요. 갑자기 상황이 커져버렸고 결국 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제 동생들과 잘 살겠다 하시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게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저 때문에 이혼을 하셨다는 말이요. 엄마가 저주라도 내리셨던 건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지옥길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제 모든 걸 통제하려 들었고 저는 그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됐어요. 내가 너 지난주까지 퇴사하라 그랬지? 근데 왜 이번 주에도 출근하고 지랄이야? 내 말이 우스워? 내가 이딴 정신병자년이랑 결혼을 왜 했을까? 말도 못 알아쳐먹는 등신인데, 씨. 미안해, 여보. 인수인계가 늦어져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러면 그렇다고 나한테 진작 보고를 했었어야지. 진작 말을 안 한 이유가 뭐야? 말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 그리고 나도 사흘 전에야 알았어. 사흘이나 기간이 있었는데도 계속 깜빡해? 이건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네. 사과하는 태도가 잘못됐잖아. 여기 와서 무릎 꿇어. 너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지 않으면 스스로 하는 게 없구나.
많이 잘못한 게 있으면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하는 거야. 어디 감히 눈높이를 똑바로 맞춰! 늘 이런 식이었죠. 남편이 저에게 매일같이 했던 말은 오늘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였네요. 그러면 저는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흘려가며 억지로 잘못한 것들을 만들어서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카레를 사야 하는데 짜장을 사놨다는 이유, 그 잘못 하나로 저는 무릎을 꿇고 빌어야 했고요. 욕실화를 사라 그래서 제가 사놨더니 감히 어떤 욕실화를 살지 자기한테 허락 안 받고 결제를 했다면서 남편은 저에게 교육이 안 되는 구제불능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살아주는 걸 고맙게 여겨야 한다 그랬죠. 입버릇처럼 너 받아줄 남자는 나 아니면 없다라고 말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버림받으면 제 인생은 끝장이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아갔죠. 남편은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면서 저를 압박했고 저는 어떻게 물들었는지도 모르게 남편한테 완전히 굴복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따금씩 아빠와 연락하는 것이 위안이었는데요. 저는 조금도 아빠에게 결혼 생활이 힘들거나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저의 힘든 부분을 유일하게 조금이나마 나누는 상대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내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어찌나 고마운지 이렇게 가끔이나마 얼굴 보면 행복해서 웃음이 다 나네. 저를 다정하게 반겨주시고 예뻐해주시는 시어머니의 존재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라면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었어요. 당연히 시시콜콜한 모든 부분들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으나 남편이 무서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상담을 청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어떤 수모를 당해도 버텨나갈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 끔찍한 폭언을 들은 날에도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그 다정다감한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진정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따라 일찍 퇴근한 남편이 아직도 저녁밥을 안 차려놨냐면서 저한테 화를 냈어요. 지금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똑바로 말 안 하면 너 오늘 내 손에 끝날 줄 알아라. 여보가 오늘은 일찍 온다는 걸 내가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녁밥을 못 차려놨어. 내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무릎 먼저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부터 하라 그랬지? 너 이렇게 대가리가 나빠서 어떡하냐? 너 교육시키느라 나도 지쳐. 나가서 돈 벌어오느라 힘든데 너 교육까지 시켜야 하는데 고충을 네가 아냐? 그날따라 남편은 평소보다 무척 화가 난 상태였고 저는 어떻게든 비위를 맞추려고 하다가 남편이 휘두른 팔에 맞고 말았어요. 팔꿈치에 가격당했더니 입술 옆이 터졌는데 남편은 그걸 보고도 짜증을 냈습니다. 우는 거 보니까 확 죽여버리고 싶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이상하게 직감이란 것이 좋지 않아서 저는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에 후다닥 집을 나갔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 무작정 시어머니께 찾아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온갖 서러움이 다 몰려들면서 한시라도 빨리 시어머니를 뵙고 제가 겪은 상황을 다 상세히 말씀드리고 싶다는 초조함이 피어올랐죠. 이런 일을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지만 분명히 시어머니라면 저를 위로해 주실 것이었으니까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싸 안아주실 모습을 상상하니까 눈물이 막 차올랐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드셨어요? 저 다름이 아니라요. 너무 갑작스럽게 죄송한데 제가 어머님 뵈러 댁으로 가고 있어요. 댁에 계시죠? 뭐? 지금 오고 있다고? 무슨 일이길래 그러니? 아유, 나야 뭐 집에 있다만. 혹시 그런데 너 목소리가 운 거야? 소리가 운 목소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저 혼자 가고 있어요. 오빠는 집에 있고요. 너 승준이랑 일이 있었구나. 이 시간에 갑자기 집을 나와서 나한테 오다니. 아유, 그럴 정도로 설마 심각한 일이 있었던 거니? 제가 가서 뵙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난 며느리라서 어머님께 너무 죄송하고 늘 부끄럽네요. 저 같은 며느리를 맞지 않으셨다면 어머님이 신경 쓸 일이 없으셨을 텐데 제가 근심거리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훌쩍이며 말씀을 드렸고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푹푹 내쉬실 뿐 더 이상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알았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죠. 왠지 평소와는 조금 다르신 것 같은 시어머니의 반응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존재가 얼마나 민폐가 됐으면 시어머니 같으신 분도 지쳐하시는 걸까 싶어서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역시 모든 잘못과 모든 원흉은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시어머니께도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더 똑바로 정신 차리면서 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노라 다짐했어요. 시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리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죠. 제 결혼 생활의 유일한 빛이자 버팀목이신 분,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틀어진다면 저는 그야말로 낭떠러지로 내몰리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과 함께 급하게 달랑 챙겨 나왔던 체크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시댁으로 오는 것까진 택시비를 낼 수 있었으나 다시 집으로 돌아갈 비용까지는 모자라겠더군요. 어머님께 딱 10,000원만 빌리면 카드에 있는 돈하고 합쳐서 다시 돌아갈 택시비는 마련할 수 있겠다. 어머님께서는 당연히 돈 주시겠지만 내가 골칫덩이에 구제불능으로 찍히면 어떡하지? 이미 나는 빵점짜리 며느리인데. 일단 오늘은 어머님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돈 얘기는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는 게 낫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도착한 시댁에 들어갔어요. 저를 맞이해 주시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한껏 살피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냉랭하게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금세 파악할 수 있었어요. 겨울 저녁의 추운 날씨, 실내로 들어가자 기온은 비록 따뜻했지만 저는 되려 몸에 한기를 느꼈습니다. 저를 향해 짧게 왔니? 라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반응에 몸이 조금 떨려왔어요. 한껏 죄인이 된 심정으로 저는 부엌의 작은 식탁에 시어머니와 마주보고 앉아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물 한 잔도 저에게 내어주지 않으셔서 그저 아무것도 없는 식탁만 내려다보면서 말을 이어야만 했어요. 볼품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시어머니께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대목이 바로 제가 시댁에 당도하기 전에 남편으로부터 겪은 일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터진 입가를 바라보시며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 모습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어째서 그간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나에게 다 전하지 않았었니? 설마 그 정도로 괴로운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까진 짐작하지 못했거늘. 어머님께서 걱정하실까봐 그랬어요. 그리고 혹시 저를 안 좋게 보실까봐. 솔직하게는 저를 골치 아파하실까봐 말씀 못 드렸어요. 저만 참고 견디면 될 일이라 생각했고요. 그렇다면 계속 참고 견딜 것이지. 왜 지금은 나한테 시시콜콜 다 늘어놓는 거니? 네? 어머님,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달리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잘못한 점, 고쳐야 할 점 알려주시면 똑바로 행동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놈의 죄송하다는 소리 좀 그만하련!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저는 시어머니께서 버럭 외치시는 것에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고 말았어요. 그러자 제가 상생해 본 적도 없었던 정말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모습이었지요. 이렇다 저렇다 할 것 없이 아주 객관적인 사실만 한번 짚어보자꾸나. 너, 내 아들의 등골만 빨아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니? 어쨌거나 내 아들이 벌어온 돈이 살림 굴러가게 만드는 주된 요소가 아니냐고! 넌 결국 내 아들 등골 빼먹고 살면서 투정까지 부리고 있는 거야. 따지고 보면 네가 무능력하고 멍청하지 않았다면 전부 평탄했을 건데 왜 너는 내 아들이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니? 어? 너 같은 게 내 며느리라니 정말 수치스럽구나.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전 어머님이 계셔서 버틸 수 있었던 건데 어머님께서 그러시면 정말 저 못 버텨요. 왜 또 울고 자빠졌어? 징징대지 마.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너보단 똑부러지겠다. 네가 어른은 맞니? 나이는 어디로 처먹은 거야 도대체. 다 필요 없고 내 아들하고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할 거야. 너 좋은 말로 할 때 지금 당장 꺼져. 어쭈? 안 일어나고 뭐 하는 거야? 내 말 못 들었어? 나가!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저보고 나가라 하시면 저는 지금 어디 갈 수도 없는데. 넌 정말 인생 헛살았구나.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
난 네 시어머니 하기 싫어. 내 아들도 네 남편은 하기 싫을 거다. 네가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거든. 알아서 정리하고 우리 집안과 더 이상 엮이지 마. 빠르게 이혼하길 바라마. 뭐 이런 지긋지긋한 것을 다 봤을까? 속에서부터 서러움이 올라와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모진 발언을 듣고 쫓겨난다는 것은 제가 상상했던 선택지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충격에 놀란 마음을 안고 시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극심한 충격으로 제가 숨이 넘어가도록 오열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꿋꿋하게 저를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한겨울이라 사방이 깜깜했고 몸이 시리게 추웠던 밖으로 말이죠. 제가 눈물을 닦으면서 우선 시간을 확인하고자 휴대폰을 꺼냈는데 아빠한테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딸, 오늘 갑자기 날이 추워졌네. 겨울이긴 한가 보다. 밤에 따뜻하게 하고 자라. 아빠가 용기를 내서 저한테 보내셨을 그 문자 하나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답장을 보내려고 아빠까지 썼다가 저도 모르게 전송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어떡하나 싶어서 난감했는데 금세 제가 보낸 걸 확인하신 아빠가 응이라고 답장을 보내오셨죠. 너무 서럽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하고픈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겉으론 아닌 척 하셔도 저를 짐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떡하나, 민폐라고 여기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제가 답장을 계속 안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아빠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여보세요? 웬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웬일이라니. 그냥 가끔 통화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런데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감기 걸린 소리는 아니고 울어서 잠긴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 있어. 무슨 일 있는 거라면 그게 무슨 일인지 나한테 정확히 얘기나 해다오. 그게 어떤 내용이든 난 널 원망 안 할 테니까 제발 털어놔줬으면 좋겠구나. 그 순간 아빠가 울컥한 목소리로 저에게 먼저 손을 내뻗으셨고 망설이던 저는 용기를 내어서 그 도움의 손길을 잡아보기로 했어요. 막상 말을 하려니까 긴장으로 몸이 덜덜 떨려와서 간신히 남편이랑 싸우고 시댁으로 도망왔는데 좀 전에 쫓겨났다는 것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아빠가 화를 참는 듯한 한숨을 내쉬시더니 저한테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가게로 들어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지금 당장 그리로 출발할 테니까 거기 있어라. 이참에 아예 결판을 다 내버려야지. 아빠의 말씀에 감동을 받기도 했고 일순간 두려움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쓸데없는 화를 자초한 건가 싶어서요. 초조함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고 아빠가 도착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냥 이대로 가셔도 된다고 거의 빌다시피 아빠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안 통했어요. 아빠는 무척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온 상태셨던 거예요. 게다가 제 입술이 터져 있는 걸 보시고는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맞았냐고 물어보셔서 차마 이걸 속이는 건 말이 안 되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결국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아빠가 시댁으로 쳐들어가셨어요. 무척 당황하신 시어머니께서 얼떨결에 문을 열어주셨죠. 저는 저로 인해 이렇게 상황이 커진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몸만 떨고 있었습니다. 저를 내쫓으신 분을 다시 볼 용기도 없었고요. 내 딸이 지금 이런 꼴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대체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그딴 개 잡놈이 된 건지. 아들 교육 잘못 시킨 죄로 그쪽도 우리 딸처럼 똑같이 맞는데도 불만 없으시겠죠? 아빠의 일갈에 제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가 시어머니를 보고 말았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시어머니께선 고개를 휙 돌리시더니 이내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자 당장이라도 시어머니께 달려드실 기세였던 아빠가 흠칫하셨어요. 저는 그때 시어머니께 조금 가까이 다가가 안색을 살폈습니다. 바로 지척에서 보니까 한참 우신 얼굴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쫓아내고 나서부터 계속 우신 모양이었죠. 눈물을 훔치면서도 인매를 꾹 다물고 계셨어요. 마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겠다는 의미처럼요. 저는 아빠의 눈치를 살폈는데 좀 당황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딴에 큰 용기를 내어서 시어머니께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잘난 거 하나 없는 저의 특기가 뭔 줄 아세요? 속으로 사귀는 거,
본숨 숨기는 거, 괜찮은 척 하는 거 잘해요. 해결할 줄은 모르면서 바보처럼 울기만 하는 것도 잘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제가 지금 어머님한테서 이상하게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머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저한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제가 간절하게 여쭤보았죠. 다정한 분이셨던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레 저에게 독서를 달리시며 깜깜한 추운 밤에 저를 쫓아내셨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기도 했거든요. 그랬기에 다른 본심이 있으셨기를 바라는 마음도 섞여 있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몇 번 머뭇거리는 기색을 내시더니 이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속내를 털어놓으셨어요. 그 반전에 저는 물론이고 아빠도 화들짝 놀라셨죠. 너를 이혼시키고 싶어서 그랬단다. 내 아들이라는 지옥에서 너를 꺼내주고 싶었어. 네가 웬만한 불행을 다 참고 견디며 살고 늘 스스로의 탓을 하며 괴로워하는 성격인 걸 알면 알수록 절대 그 이혼이란 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됐지. 넌 너무나 심약한 반면 내 아들은 악랄하고 사악하니 너에게 이 결혼 생활에 미래 따윈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 하나 믿고선 네가 내 아들과의 결혼 생활을 인내하는 것 같아서 너를 독하게 끊어낼 수밖에 없었어. 큰 충격을 안겨줘야 네가 내 아들한테서 도망칠 것 같았거든. 여린 네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내가 안겨준 점이 너무 미안하구나.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동안 저는 불가항력적으로 흐르는 눈물을 뚝뚝 떨구고 있었고 아빠는 옆에서 한숨을 내쉬셨어요. 긴 대화가 이어졌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저라는 사람으로 인해 남편이 안정을 찾고 잘 살게 될까봐 기대감이 있었기에 결혼을 허락하셨던 것이더라고요. 남편이 구제불능의 인격체라는 걸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었대요. 물론 자기 아내한테까지 최악으로 구는 인간이라는 것까진 예상하지 못하셨지만요. 남편이 개과천선하기를 시어머니께선 무척 바라셨지만 그건 헛된 희망이었음을 금세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숨도 못 쉴 만큼 짓눌리면서 사는 저를 진작 눈치채셨던 거예요. 애먼 사람을 희생시켰다는 생각이 드신 시어머니께서는 이혼했으면 하는 바람을 품게 되셨죠. 그러나 저는 모든 상황의 원흉을 저 스스로에게 돌렸고 남편에게서 벗어난다는 선택지 따위는 고려하지도 않은 낮은 상황 판단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제가 시어머니께서는 너무 불쌍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로 이혼을 하면 남편이란 쓰레기를 다시 주워갈 여자가 없을 것 같아서 자식 위하는 신락 같은 마음에 강한 이혼 종용은 해오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불쌍한 며느리에게 자유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과 아무리 못났어도 자기 자식인 놈을 챙겨야 한다는 마음이 시어머니의 안에서 그간 충돌해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기어이 얻어맞고선 집을 빠져나왔다는 저의 상황에 결심을 굳히셨던 겁니다. 며느리를 구해야 한다고요. 유약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존재에 심적으로 기대고 있으니 그걸 없애버리면 결혼 생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도망갈 거란 판단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를 엄하게 쫓아내신 거였죠. 듣는 동안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 때문에 전전긍긍하셨을 시어머니를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며 지내왔던 제 자신이 얼마나 식견이 좁은 사람인가를 다시금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깎아내릴 줄만 알고 타인의 눈치를 살필 줄만 알았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처절하게 깨우친 순간에 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저를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아빠와 시어머니셨죠. 그 순간 저절로 다짐하게 됐어요. 나를 위해주는 이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자고 말이에요. 평생 동안 그 어떤 일을 겪어도 이런 다짐이 세워지진 않았는데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건만 저 스스로 그렇게 됐어요. 어머님,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 앞가림 제가 못해서 어머님으로 하여금 많은 고심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지난날 그래왔듯이 습관적으로 저를 깎아내리며 드리는 그런 죄송하단 인사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우러나오는 죄송함이에요. 감정을 다스리는데 미숙해서 비록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 얼굴을 스스로 보진 못했어도 제 표정에는 후련함과 굳센 결의가 담겨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런 저의 기색을 확신하신 아빠와 시어머니 두 분 다 무척 놀라신 반응들이었으니까요. 이웃과 아빠가 시어머니께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인사를 드리셨어요.
속뜻을 알지도 못하고 무작정 화를 낸 것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자식 교육에 실패한 건 사부인이 아니라 접니다. 제가 찔려서 제 치부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되려 사부인께 괜한 화풀이를 한 셈이었네요. 저희 딸에게 잘못이 있다면 못난 부모 아래서 태어난 것이겠죠. 거기까지 말씀하시곤 아빤 울음을 참으시느라 입을 꾹 다무셨어요. 한참 후에야 진정이 되셔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죠. 저 어렸을 때의 얘기도 나왔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이제야 왜 제가 그토록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과 확신이 없는 사람인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며 한탄하셨어요. 저의 모든 지난 과거가 안쓰럽고 가엾다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눈물과 속세로 채워졌던 그 밤, 결론과 목표는 결국 하나였어요. 제 이혼이었죠.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우선은 집에서 제 짐부터 다 챙겼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더 생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아빠가 당장에 저한테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없는 사이에 얼른 짐을 챙겨야 했던 상황이라서 그게 잘 될까 싶었는데 막상 제 짐이 얼마 없더군요. 허무할 정도로 제 짐이 얼마 없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짐 챙기고 나와서는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즉시 쌍욕이 날아오더군요.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냐? 잘 생각해.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 행복한 거야. 그런데 넌 나 없이 혼자서 살 수 있는 주제와 능력이 안 되잖아. 나랑 이혼하면 너한텐 앞날에 불행밖에 없는 거야. 지금보다 어떻게 더 불행해질 수 있는데? 난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혼할래. 제발 이혼해줘. 내가 진심으로 부탁하는 거야. 야! 네가 부탁하면 나는 뭐 그냥 들어줘야 하는 사람이냐? 예의가 없구만.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이거 봐라. 넌 역시 나 없으면 안 돼. 나한테 교육받지 않고선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 너 당장 돌아와서 나한테 사과하고 빌어. 그럼 네 잘못 내가 너그럽게 용서해줄 수도 있으니까 기회 놓치지 마라. 남편의 고압적인 목소리에 손이 덜덜 떨려서 쥐고 있던 휴대폰을 놓칠 뻔했지만 애써 이겨냈어요. 제가 만약 혼자였다면 별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한테 빌었겠죠. 그러나 아빠와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제 행복을 빌어주고 계시단 걸 알게 된 이상 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다짐을 저버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뭐라고 하던 말던 병원 가서 진단서 다 끊었고요. 남편이 저한테 보냈던 각종 폭언이 담긴 문자 내용들도 전부 따로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들까지 차곡차곡 정리해서 이혼 소송 준비했어요. 아빠가 계셨기에 가능했죠. 그리고 또한 시어머니께서 제대로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신 덕분에 큰 힘이 됐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한테 시어머니께서 거짓부렁을 흘리셨던 거예요. 용하기로 소문나서 거기 가려면 대기만 기본 반년이 걸리는 점집이 있는데 나 아는 동생이 이번에 갔다가 고맙게도 내 얘기를 거기다가 물어봐줬다지 뭐니? 그랬더니 그 집에 결혼한 아들이 있을 텐데 잘못된 연을 만나서 성공의 운이 틀어막혀 있다. 이혼하면 훗날 대성한다. 이런 답을 듣고 왔다더구나. 세상에나 이게 다 뭔 소린지. 시어머니께서는 능청스럽게 연기를 펼치셨고 그게 잘 먹혀들었어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혹시나 남편으로부터 해코지 당할까봐 저는 마음을 졸였을 정도로 상황이 험악했건만 시어머니 덕분에 원활해졌어요. 저는 결국 이혼에 성공해서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됐지요. 저는 멀리 이사부터 갔어요. 아빠랑 새로 집을 구해서 다른 지역에 정착을 했고 비록 단순한 사무보조 일이었지만 저는 금방 새로 직장도 구했죠. 여기서 제가 인복이 있었어요. 정말 포용력 넘치고 성격 밝은 사람들을 직장에서 한꺼번에 만났거든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도 활발해졌고 점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좋더라고요. 하루하루 활동적으로 할 일이 있다는 게 좋았고 제가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어요. 저의 이런 변화를 아빠는 무척 흐뭇해하셨죠. 제 이혼 소식을 들은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예전 같으면 심장 떨려서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느꼈을 저인데 별로 아무렇지 않아서 스스로가 놀라웠죠. 제가 어느새 많이 변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어요. 저한테 엄마가 힘들지? 내가 같이 있어주면 좋을 텐데 라고 하시길래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너 지금 내 말에 웃었니? 그러지 마렴. 혹시 상대를 비웃는 거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오해 아닌데요?
저 비웃은 거 맞아요. 그리고 안 힘들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솟아나서 잘 살고 있어요. 너 애가 좀 이상해졌구나. 이혼하더니 제정신이 아닌가 보네. 보살핌이 필요하겠어. 아빠랑 다시 잘해보고 싶으신가 봐요. 저 이용해서 슬슬 간보려고 하시는 거죠? 꿈 깨세요. 저는 이용당해줄 생각 없고요. 아빠는 당신 만나주실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녀한테 기웃거리지 마시고 골칫덩어리 자식들 데리고 잘 사시면 됩니다. 엄마가 저 때문에 약이 올라서 어쩔 줄 모르는 반응을 보이실 줄이야. 살면서 처음 겪는 것이었는데 꽤나 통쾌하더군요. 제 동생들은 둘 다 대학 등록금만 아깝게 날려버린 등신들이었어요. 취업은 안 하고 나이 먹어가도록 집에서 판판히 놀기만 했거든요. 둘 다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참 신기합니다. 전 남편은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생각은 자주 났어요. 전 남편이라는 연결고리 때문에 망설여져서 가끔 연락하는 것만이 다였지만요. 그러다가 이혼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큰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됐어요. 전 남편이 감옥에 갔다고 하더군요. 왠지 그 인간에게 어울리는 결말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저는 시어머니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지내게 됐어요. 마치 저의 어머니 같으신 분이라 느껴졌죠. 제가 이전과 비해 당당해진 모습을 보이자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기뻐하셨어요. 어느새 저는 시어머니에겐 딸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네요. 다르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세상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 더 넓은 세상을 보고자 열심히 살았고요. 성공적인 이직을 해낸 뒤로는 그야말로 인생 탄탄대로를 달려왔죠. 태어나서부터 아주 답답한 미로 속을 헤매며 오랜 세월 살아왔던 저였지만 그 과거를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기보단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는 자세로 살았더니 더욱 모든 일들이 잘 풀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탄탄대로가 펼쳐지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